네, 안녕하세요. 저는 KCC SNFI를 담당하고 있는 서예지입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엄청 어머니께서 다 바쁘실 텐데, 오늘 부모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SNF에 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 KCC는 어티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어티즘이 있는 자녀들이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 교육 세미나 및 부모 모임, 후원, 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와 부모 모임, 하반기 부모 모임은 놀이치료, 플레이 테라피를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이 세미나는 더 많은 커뮤니티를 위해 레코딩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this webinar will be recorded and distributed to public to reach wider community. 그래서 저희 이 세미나와 부모 모임이 끝나고 이 영상이 저희 KCC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에 업로드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미나 및 부모 모임 이 교육 중에는 일단 뮤트로 음소거로 설정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세미나 강의가 끝난 후 Q&A 타임에서 음소거를 제거하셔서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난 후 프로그램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린 온라인 설문지에 응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 및 부모 모임은 KCC 제니안 케어 매니저님께서 진행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강사분 박난주 선생님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선생님께서는 전 한국에서 서초 여성회관 상담부장 및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부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로뎀 인간발달 상담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세미나 및 부모 모임 진행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11시 50분까지 플레이 테라피에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놀이치료의 역사, 놀이치료 필요성 및 효과, 그리고 사례 연구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5분 브레이크 타임 후에 12시 5분에 다시 미팅에 들어오셔서 12시 반까지 스페셜 니즈 페어런츠 미팅이 진행이 되는데요. 연령별 놀이치료에 관련해서 Q&A 형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오티즘 관련해서 발런티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Raise Your Hand 지난 상반기 2월에 진행되었던 Raise Your Hand가 하반기에는 10월 27일에 김현주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세미나가 끝난 후 참석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박난주 선생님께서 잠시 선생님 소개해 주시고 플레이 테라피에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지난번에 뵙고 이번에 또 뵙게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놀이치료가 무엇인지, 또 놀이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 놀이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왜 놀이치료가 필요하고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놀이치료에 대해서 역사와 또한 치료 대상, 놀이도구, 또한 놀이실 준비, 반응법, 놀이치료 필요성, 놀이치료 효과, 놀이치료 사례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놀이치료란 정서적 부적응이나 발달상의 문제를 놀이를 통해 돕는 심리치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대상은 2세부터 10세 아동, 또한 청소년, 성인 및 노인 놀이치료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놀이치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모래놀이치료라고 또 쓰여져 있는데 또 모래놀이치료를 또 성인이나 아동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나중에 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한 애착 형성에 실패하거나 기본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정서적, 발달적 장애를 가진 아동, 또한 대인관계를 통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서적, 발달적 문제를 가진 아동이 놀이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놀이치료란 아동들이 언어 발달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언어 발달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 아동에게 놀이는 언어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 충분히 그 언어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동은 놀이 속에서 많은 세상을 배워요. 그리고 아동은 언제 어디서나 놀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놀이가 없다면은 아동들의 세계는 아주 삭막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동은 놀이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진 놀이를 통한 마술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놀이로 자기 자신을 창조해내는 거죠. 자, 놀이가 이만큼 아동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노인들은 어떤 놀이치료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은 보드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매개가 될 수 있어요. 보드게임. 놀이치료라는 것은 관계를 통한 형성이지 놀이 자체가 그 친구를 치료를 해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놀이 자체라기보다는 그 놀이를 통한 치료자의 관계 형성. 그러니까는 릴레이션 테라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 놀이 치료는 또 뭔가 노인들도 역시 그런 많은 놀이와 음악과 또 무용과 모든 전통 놀이와 그 모든 걸 통해서 또한 놀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놀이 치료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건전하고 건강한 퍼스널리티를 형성한다. 치료자와의 역동적인 신뢰로운 관계로 인하여 심리적 이완을 통하여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아 존중감이나 환경에 대한 숙련감, 내적 통제성이 증가하고 적절한 행동을 위한 대안이 모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놀이를 통하여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는 갈등과 고통을 표현하여 정서적 편안함을 놀이 속에서 경험하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놀이치료란 내 안에 있는 힘든 거와 많은 스트레스와 그 고통과 갈등들이 놀이를 통해서 표현되고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표출하면서 그것이 릴리즈 되면서 내가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갖게 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건전하고 건강한 퍼스널리티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부모님들하고 나눴는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한번 나눠봤었잖아요. 그래서 1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 2단계는 자율감 대 수치심, 그다음에 3단계는 4, 5세의 주도성 대 죄책감, 4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 5단계 12세에서 18세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이제 6단계는 성인 초기로 친밀감 대 고립감, 또 성인 중기에는 7단계로 생산성 대 침체감, 8단계는 통합성 대 좌절감으로 노년기에 이제 이루어지는 여기서 자기가 발달과학을 얼만큼 잘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건전한 자기 정체감이 형성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치료에 대해서 가장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엑슬린을 나중에 좀 이따 역사를 또 알아보겠지만 엑슬린의 놀이치료에 대한 원리 8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아동과 가능한 빨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또한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또한 허용적인 느낌을 갖도록 한다.
또한 아동과 그 느낌의 많은 부분의 느낌과 생각에 주의 깊은 반영적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또한 아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행동과 대화를 지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또한 치료를 빨리 끝내려고 치료자는 서두르지 않고 아동을 현실 세계로 이끌어오는데 필요한 제한점을 제시한다. 이런 8가지 원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놀이치료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봤던 시그먼드 프로이드가 있었죠. 시그먼드 프로이드가 처음 놀이치료를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먼드 프로이드가 어린 소년 한스를 치료한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휴그 헬무스가 놀이 상황을 처음 아동의 정신치료에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멜라니 크라인이 놀이를 아동의 자연적인 표현 매체로 보았고, 또 레비는 이완치료, 릴리즈 테라피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 와서는 적극적인 놀이치료가 시도됐어요. 액티브 플레이 테라피. 그 다음에 로저스, 이제 칼 로저스에 와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때 non-directive therapy라고 해서 비지시적인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엑슬린, 또 그 프로이드의 딸 앤나 프로이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도움을 준 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엑슬린에 와서 놀이치료로 완성이 되고 집대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동중심 놀이치료, 클라이언트 센터리드 플레이 테라피가 이제 완성이 됐고 이때부터 아동이 중심이 되는 놀이치료죠. non-directive. 그러니까 제가 놀이치료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느낌이 가는 거는 지시적인 놀이치료보다 비지시적인 놀이치료가 많은 효과가 있었고 또 이 비지시적인 놀이치료를 아동이 중심이 돼서 아동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는 다만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센터리드 플레이 테라피인데 사실 놀이치료는 좀 비지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단기로 이루어지는 건 참 쉽지 않지만은 때로는 오늘 단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 단계로 본다면은 말기에 가서는 사실 아이가 많은 부분의 스트레스를 릴리즈 됐기 때문에 이 릴리즈 되고 표출되고 자기 어려움이 많이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와서는 치료자가 또한 아동에게 놀이치료를 어떤 놀이도구나 이런 거를 또 지시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약간의 지시적인 기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non-directive로 비지시적인 아동이 놀이를 이끌어가는 이런 놀이치료로 진행이 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놀이치료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놀이치료 대상. 그러면은 선생님 누가 놀이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놀이치료는 사실 꼭 문제만 있는 경우에 놀이치료를 받아서 좋다 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놀이치료를 받으면은 아주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살면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아이의 그 깊은 부분의 그 잠재력이나 창의력을 개발시켜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IQ, EQ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성 지수를 높여주면은 아이들은 그 어떤 그 포텐셜이나 크리에이티브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아동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것이 놀이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대상이라고 본다면은 자폐, 유사자폐. 유사자폐는 뭐냐 하면은 자폐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은 자폐라고 진단되기는 어려워요.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유사자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아스퍼거 증후군, 또한 충동적이나 주의가 산만한 ADHD가 있는 아동, 또한 우울하거나 불안한 아동, 또 선택적 항구증, 선택적 항구증을 셀렉티브 뮤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상황에 따라 아이가 말을 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모르죠. 평상시에는. 하지만 학교나 유치원을 가면은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고 말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DSM-5나 모든 부분에서도 디지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노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는 아동, 또한 사회성 기술이 부족한 아동, 그 다음에 부모와 형제, 자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한 눈 깜빡이 등의 틱 증상이 있는 경우. 자, 이제 틱이 우리 흔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눈을 좀 깜빡인다든지 코를 실룩거린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음성 틱이 있어요. 소리 끄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틱 증상이 있는데 틱을 사실 그냥 뭐 좋아지겠지 하면 사실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게 좀 심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뚜렛 증상이라고 또 변화가 되고 깊어지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음성 틱과 이 신체적인 틱이 함께 또 병행되는 경우 1년 이상 지속될 때 뚜레 증후군이다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성과 이제 이 신체 틱이 나오면서 이제 이 얼굴하고 목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이제 밑으로 발달을 하죠. 그래서 끄끄 깍깍 하다가 나중에는 뭐 어깨까지 실룩거리고 나중에는 춤까지 추는 느낌을 받는 이러한 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스트레스를 릴리즈 해줄 때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사례 연구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분리불안이 있는 아동 아주 많은 효과가 있어요. 세퍼레이트 엔자이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리불안이 있는 아동을 제가 사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엄마와 못 떨어져요. 엄마가 못 떨어지고 누가 떨어지면 무서워하고 낯선 사람 무서워하는데 이런 놀이치료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를 본다면 애착관계 형성이 조금 엄마하고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분리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놀이치료를 통해서 분리불안을 많이 해소시켜 주는데 왜 어떻게 해서 해소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놀이치료를 할 경우에 사실 아이들이 그 엄마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됐을 때, 신뢰감 형성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에릭슨의 그 발달 단계를 할 때 1단계, 2단계에 왔을 때 애착관계나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경우에 아이들이 separate anxiety가 있어요. 그럴 때 놀이치료를 하면은 어떻게 해소가 될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치료자가 하나의 그 관계 형성을 맺는 하나의 그 모델 역할,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자와 아동이 놀이실에 들어가서 이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동이 이끌어 가죠. 그러면 부모님, 그 치료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고 다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영을 해주면은 그때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반영적 경청을 해주면은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은 저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기다려주는 거고 모든 놀잇감 선택을 아이가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놀잇감을 선택을 하고 선생님에게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탐색을 하겠죠. 이제 처음에는 탐색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한 3, 4개월이 지나면은 선생님은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친밀감 형성이 돼요. 그거 라포 형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라포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는 치료자를 인식하게 되고 치료자를 신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해요. 표출이 되면 내 안에 있던 안 좋았던 거, 뭐 상처, 어려웠던 거,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다 표출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제가 나중에 사례 연구에 살펴볼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아빠와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빠 인형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빠 인형을 엄청나게 못 살게 굴어요. 뭐 차에 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근데 이제 개입을 안 하고 완전히 치료자는 개입 안 하고 아이가 표출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극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와의 관계 형성이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아이는 엄마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분리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놀이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생각해도 놀이치료는 진짜 제가 한 30년 넘게 놀이치료를 쭉 해보면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저렇게 좋아질 수 있나 저도 놀래요. 완전 기적 같아요. 진짜 저도 미라클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그리고 우리가 약을 복용하면은 사실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놀이치료는 전혀 부작용이 없는 정말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인간적이고 인성이 풍부한 그런 건강한 퍼스널리티를 조성해줘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엔자이티가 많은 친구들, 사회성이 어려운 친구들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는데 1차적인 관계 형성을 치료자와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 사회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는 거죠. 참 정말 놀이치료는 너무너무 멋져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아동, 언어 표현이 지연되고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되는 아동. 언어 표현이 지연되는데 스피치 테라피도 안 받는데 놀이치료만 받는데 어떻게 이것이 선생님 좋아져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좋아져요. 언어가 안 되는 친구를 놀이치료를 해요. 너 이거 해봐, 해봐, 어이 해봐, 뭐 A, B, C, D 안 가르쳐 주죠. 하라고 지시 안 해요. 애는 그 놀이치료실 장면 안에서 충분히 자기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표출을 해요. 다 뿜어내요. 뿜어내서 아이의 스트레스가 없을 경우 아이의 오토매티컬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뭐냐? 아이는 뭔가를 학습을 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저절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언어 표현이 자동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페시픽하고 디테일한 거는 당연히 애가 준비가 됐다 싶으면 언어치료 선생님으로 제가 리퍼를 하죠. 그때 언어치료를 받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언어치료가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학습도 마찬가지. 많은 펑션이 다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놀이치료는 뭐냐. 사람의 인성과 내적인 부분을 엄청 기름지고 풍성하게 해줘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은 거름을 주고 풍성하게 해야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도 그렇게 비유한다면은 이 놀이치료와 이런 모든 부분의 그 플레이 테라피, 리즈 테라피는 아동의 인성의 부분을 엄청난 많은 양분을 제공을 해줘요. 퍼스널리티에. 그래서 그 양분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되니까 크리에이티브와 포텐셜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동은 전반적으로 모든 양상에 있어서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나 환경에 부적응이 있는 아이들, 또한 학습 부진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 놀이치료가 많은 부분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놀이도구가 어떤 것이 놀이도구를 하면 됩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도구도 다 놀이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다 가능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마다 선택하는 놀이도구가 다르죠.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치료실에는 꼭 있어야 되는 놀잇감이 있어요. 자, 놀이도구는 어떤 부분을 아이들에게 상징적으로 가져오냐면은 감정을 표현해줘요. 사회와 정서적 박탈을 경험한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경우에 놀이도구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이럴 때는 구조화되고 구조화되지 않은 창의적이고 상상을 유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떤 거냐면 종이, 색종이 접기라든지, 풀로 붙이기라든지, 그림 그리기, 또 색칠하기 이런 많은 부분에 장난감이 비치가 되어 있죠. 치료 시간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또한 1회에 20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부모 상담이 꼭 필수예요.
아이를 치료자 놀이치료실에서 놀이치료를 하는데 부모님은 집에 가서 예전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효과가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꼭 부모 상담을 병행해서 부모 양육 태도를 아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상담을 꼭 해줄 때 사실은 효과가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부모 상담은 필수예요. 결국은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가잖아요. 결국 치료자는 누구냐?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의 그 양육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이에게 좋아진다는 것을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놀이도구.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놀이치료실에는 어떤 놀잇감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놀이치료실에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놀이치료실이 그렇게 큰 것도 힘들어요. 너무 커도 애가 불안해해요. 엔자이티가 조금 있어요. 또 너무 좁아도 답답하죠. 적당한 크기여야 되고 또한 거기에 조용한 방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놀잇감이 빛이 돼야 되는 것은 일상생활 놀잇감, 인형들, 가족 구성 인형,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동생 다 갖추어져 있는 인형. 그리고 때로는 특수한 인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섹슈얼 어뷰즈 같은 경우에 놀이치료실을 많이 찾아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제작된 인형이 필요해요. 모든 성기가 있는. 이런 경우에 놀이치료를 통해서 그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 제작된 또한 그런 구성 인형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형집과 가구, 또한 젖병. 젖병이 왜 필요할까 할 수 있죠. 이 젖병이 제가 한국에서 놀이치료를 하는 경우에 제가 기억나는 한 케이스가 있는데 남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6학년 정도 됐어요. 그럼 굉장히 큰 남자아이잖아요. 그 친구가 놀이실에 딱 들어오더니 쭉 둘러봐요, 아동은. 그래서 이제 치료자는 얘기를 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다려줘요. 근데 그 놀잇감을 선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이들이. 조금 엔자이티가 있어요. 근데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거조차 다 그러지 않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얼굴도 해봐 그러면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또 약간 부자연스럽고 힘들겠죠. 그럼 그냥 편안한 눈초리로 옆에도 봤다가 뭐 눈시전도 마주쳤다가 이렇게. 그런데 그 친구가 한참 지나서 젖병을 들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젖병에는 항상 소독해서 깨끗한 물을 넣어줘요.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둬요. 근데 이 친구가 눈치를 슬슬 보더니 젖병을 갖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놀이치료실 안에 또 때로는 텐트를 줘요. 텐트에 들어가면 애들이 굉장히 푸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옛날에 그게 뭐 100%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흔히 어떤 그 선생님이나 학자는 그 텐트에 들어가는 것이 엄마 옛날에 임신했을 때 자기가 있었던 자궁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젖병을 갖고 텐트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슬쩍슬쩍 관찰을 하죠. 그리고 피해줘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젖병울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등치 큰 6학년 남자아이가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친구는 사실 놀이방에 찾아온 이유가 그 엄마와의 그 둘째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에게 그 애정이 상실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애는 그 옛날에 엄마와 자기의 따뜻한 기억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퇴행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젖병을 빨면서 옛날에 그 엄마와의 자기만의 그 따뜻한 거를 기억하면서 편안하게 릴리즈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친구는 놀이방에 들어오면 젖병만 빨았어요. 그게 한 몇 개월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지시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놔둬요. 그리고 걔는 그것이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 젖병을 빨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 친구 문제는 많이 소거되고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 놀이감 젖병이 필요하고 장난감 음식들, 소형 차들, 소꿉놀이와 접시와 컵, 스푼, 전화기. 전화기는 또 왜 필요한가 하면은 흔히 우리 자폐가 있는 친구들이 언어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시키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근데 하나의 다른 매체를 사용할 때 전화기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받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래요. 그러면은 저쪽하고 저쪽 전화기를 삑삑 누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달아놓죠. 그러면은 삑 누르면 맨 처음에는 놀래갖고 받았다 팍 끊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횟수가 세션이 거듭할수록 받으면 하고 끊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말해봐, 너 누구니, 말이야, 넌 이름이 뭐니 이렇게 안 묻죠. 그러면 지나면은 그 매체를 전화기란 매체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을 편안하게 얘기해요. 사람하고는 직접 얘기하기 힘들어도 전화기에는 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기, 장난감배, 비행기, 장난감 동물들 그리고 공격성 놀이감이 꼭 비치가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안에 앵거가 많아요.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많은 어뷰즈를 당한 경우 아이는 이제 제가 사실 놀이치료실에서 노는 것만 봐도 진단이 가능해요. 물론 엄마가 와서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주 호소 내용이 뭔지 제가 다 알지만 사실은 그거 그대로 복사가 돼요. 놀이치료실에 오면. 그러면 이 친구가 공격성이 많을 때 공격적인 놀이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애는 이완이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극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갑, 장난감 총, 고무칼, 고무 샌드백, 보보인형은 이제 이렇게 큰 인형, 뭐 큰 오뚜기 인형 같은 게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인형 있죠. 그다음에 장난감 병정, 탱크, 대포, 로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치료자한테 뭐 수갑도 채우고 뭐 꽁꽁 묶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너 왜 그러니 하지만 이제 이러지 않죠. 치료실은.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은 또 제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 놀이감, 크레용, 신문지, 가위, 고무줄, 플레이도, 종이, 빈 깡통, 페인트, 물감, 이젤 이제 이렇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놀이치료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놀이치료실은 제가 자료로 인해서 찍었지만 그 왼쪽에 있는 보이시는 그 치료실은 사실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이거는 그렇게 잘 된 놀이치료실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로 제공을 했고 거기 밑에 보면은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그 모래상자 같은 그 튜브 같은 게 있죠. 그 모래를 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한 친구일수록 꼭 모래놀이를 해요. 그리고 물감을 아주 짓이기는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놀이, 저런 그 어떤 장난감을 자동차라든지 피규어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모래놀이, 물감놀이, 물감을 온 몸에 짓이기는 거. 자기 손에 묻히고 내 몸에 묻힌 이런 놀이. 자, 그런 놀이가 되죠.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일을 했던 놀이치료실 방인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놀이치료실은. 산만하면 안 되죠. 대부분 산만하고 힘든 친구들이 오는데 놀이치료실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제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정리 모양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있었던 자리가 있고 또 순서가 있어요. 놀이감을 놓는 순서. 그럼 그 친구는 다음 세션에 오면은 자기가 놀았던 거를 찾아요. 선생님 이거 어디 갔어요? 다른 데 있다? 애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또 거기서 상실감을 맛봐요. 내가 믿었던 놀이치료 선생님이고 놀이치료실은 나를 다 받아주는데 내 세상인데 여기는 아니 여기도 나를 거부한단 말이야?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치료실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은 모래놀이 치료인데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래놀이 치료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 모래 상자가 보이잖아요. 요거는 규격화된 사이즈가 있어요. 그 모래 상자에 파란색으로 칠했잖아요.
그 파란색은 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실 물을 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을, 바다를 만들 수도 있고, 거기 보면 엄청난 많은 장난감이 보이죠. 그게 피겨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각종 피겨가 자기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거기 모래 상자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융에서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봐서 일본에서 모래놀이 치료가 그 일본이 뭐 분재라든지 그 정원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발달돼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처음 이제 막 학교 졸업하고 일할 때 놀이 치료와 이 모래놀이 치료가 사실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한 30년 정도 됐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엄청 모래놀이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놀이는 아동도 하지만 성인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부부 치료할 때도 사용하고 노인들이나 청소년도 사용하는데 이제 꾸미면서 이게 세션이 거듭할수록 꾸미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꾸밀 때 사실 굉장히 뭐죠? 방어 기제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꾸미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게 띡 하나 놓고 이제 이렇게 놀이 도구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죠. 이렇게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놀이실 준비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놀이실은 놀이치료 과정이 방해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적 비밀이 당연히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되죠. 부모님들하고 모든 상담이나 모든 것을 레코딩은 다 비밀 보장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놀이치료에 적당한 공간이어야 되고 아동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공간을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을 택하도록 갖춰진 분위기여야 되고 아동이 놀이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놀이치료실은 내 세상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른 데서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야단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받지만 여기는 내 마음대로 내가 풀 수 있는 장소야. 이렇게 아이들이 다 느껴요. 또 놀이치료실은 그렇게 꾸며져야 되고 치료자는 이 친구를 위해서 뭐든지 너를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애가 가지는 그러한 관계 형성을 맺는 치료자여야 되죠. 이러면서 아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놀이치료실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헤어폰 듣고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원웨이 미러라 그래서 일반경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필요할 때 부모님들이 일반경으로 아동이 노는 거를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찰해서 안 좋을 때는 관찰을 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관찰이 했을 때 필요하다 싶으면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아이가 노는 거를 지켜보게 하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놀이치료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원웨이 미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물론 원웨이 미러나 모든 게 잘 돼 있죠. 이제 그런데 놀이치료실도 원웨이 미러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원웨이 미러가 이제 흔히 수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응법. 반응법은 치료자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묻지 않아도 서로 아는 내용은 질문하지 말자. 많은 질문은 아이를 힘들게 해요. 아이가 묻지 않는 것은 함부로 응답하지 말자. 아이가 묻지 않는데 너무 좋겠다. 너 놀이실에 와서 너 기분이 좋구나. 너 마음대로 놀아서 행복해 보인다. 막 이런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의도를 읽고 이해해야 되죠. 아이가 말하는 의도 뒤에 더 많은 뜻이 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어른들도요.
또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리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반응은 그대로 그냥 리프렉티브 리스폰스로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의 감정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지시와 판단 이래라 저래라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의 생각을 함부로 단정을 짓지 않는다. 아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반영해 준다.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불필요한 질문 절대로 안 해요. 너 오늘 추운데 옷을 얇게 입고 왔다라든지 넌 뭘 원하니? 너는 뭐 오늘 뭘 먹고 왔니?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응법 제한 설정. 놀이실에서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아동과 치료자 놀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또한 치료자가 아이로부터 해를 입어 아이를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므로 아동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하여 아이가 기물파손으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 자신이나 치료자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행동 또한 제한 설정 대상은 치료 과정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행동 놀잇감이나 놀이실을 파괴하는 행동은 제한을 하죠. 놀잇감을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리밋이 있어요. 놀이방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놀잇감을 가져 나간다든지 옷을 뭐 마음대로 벗는다든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거, 뭐 치료자를 또 뭐 공격한다든지 놀이방을 막 깨부순다든지 이런 거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리밋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제한 설정의 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말로 표현해 준다. 제안에 대해 설명해 준다. 다른 대안이나 목표물을 설정해 준다. 별 효과가 없으면 직접적으로 제안한다. 제안은 일관성 있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자, 놀이치료는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성장하고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배워요. 아동은 자신이 의식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놀이 상황을 탐색하고 창조해 나가고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또래와 사귈 수 있어요. 또한 아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놀이 치료를 통하여 이해받고 수용받고 자아 존중감이 생긴다. 아동은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요. 또한 아동이 선택한 놀잇감으로 내면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아동은 다양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배움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치료를 받을 때 나오는 효과예요. 아동의 발달이 촉진돼요.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됩니다. 아동은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그러니까는 대인관계가 이제 성공을 하죠. 치료자를 통해서. 1차적으로 그 치료자하고 대인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는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이 돼요. 사실은 그 전에 불신감이 가득해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런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자신을 존중한 셀프-이스템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돼요. 그 아동은 자신감을 그때부터 가지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하게 돼요. 또 아동은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다. 아동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 아동이 스스로 주위 환경을 조정하는 능력이 발달된다. 아동은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치료의 필요성과 또 어떤 효과가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놀이치료를 하면서 많은 사례를 겪으면서 부모님들한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초등학교 4학년 남자친구였는데, 언어 장애와 지식 따르기가 안 되고, 또 반항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 학습 부진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상담하면서 엄마가 여러 부분을 모든 교육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학교에서 인디비주얼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수교육, 뭐 스피치 테라피 뭐 안 받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찾다가 이제 나중에 놀이치료를 이제 알게 되시고 오게 되었는데, 이제 저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 그냥 다만 뭐 글씨 쓰는 거 뭐 이러고 또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걸 하면서 저를 흘끗흘끗 보면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제가 많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협조적인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있었던 거를 레코딩을 부탁을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봤을 때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레코딩을 쫙 해갖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제가 상담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다 따라 하셨고, 레코딩을 다 해줘서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거 제가 상담 이제 그 말씀을 해드리고 이러면서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반 학교에 그냥 어시스턴트 선생님만 두고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 곡선이 얼마나 상승 곡선을 타서 많은 학습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좋아졌고요. 언어도 좋아지고 가장 중요한 건 소셜 릴레이션십이 좋아졌다는 거. 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애착관계 형성을 이제 결여가 있는 정체장애 아동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그 아빠와의 문제가 있었던 친구, 이 친구는 한국에서 있었던 친구인데, 아빠가 자랄 때, 그 라이프 스토리에 조금 그 어려움이 있어서 애착관계, 엄마와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아내를 통해서 모든 욕구 충족을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사랑을 아내한테 빼앗겼다는 느낌을 받은 아빠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자기 친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뷰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그 어뷰즈로 인해서 아빠 오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숨고 발소리만 나와도 문을 잠그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러니까는 당연히 정서가 불안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사회성 부족하고 또 학습이 부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놀이방에서 그 아빠의 그 인형을 엄청 공격하며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를 풀면서 아빠를 뭐 집어던지고 뭐 차로 치이게 하고 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풀리면서 또한 제가 부모님 상담을 했어요. 아빠도 오시게 하고 아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아빠가 또 원웨이 미러로 관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좋아졌어요. 또 부모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죠. 그 양육 태도에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아빠를 얼마나 프라우드를 느끼는, 아빠가 등치도 있고 막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아빠 차를 막 깨끗하게 세차해주고 뭐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택적 항구증이 있는 여자 아동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상담을 했던 친구인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에 애정이 상실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도 있죠, 언니도 있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 스트레스를 또 그 아이한테 풀었어요. 언니한테. 그러니까 뭐 언니가 조금만 흘려도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조금만 해도 아이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먹는데 너 왜 이렇게 흘리냐, 넌 빨리 하지 말아라 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선택적 항국증이 있는데 엄마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원을 하게 됐어요. 상담 받으러. 그래서 낯선 곳에서 말을 안 하고 이제 이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엄마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아이가 나중에는 모든 부분을 극복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누가 뭐 이거 할 사람 그럼 내 손도 들고, 그리고 자기가 예쁜 옷을 입고 가면 선생님 나 오늘 이게 분홍 스커트 입었다고 자랑도 하고. 근데 이 선택적 항구증 있는 친구들은 그 발표도 당연히 못하고 또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말을 안 해요. 선생님 이 말하고 어떤 경우는 지려요. 이럴 정도로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거를 빨리 치료해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까지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치료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장애가 있는 그 청소년을 제가 이제 이것도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친구는 이제 코를 실룩하면서 이제 입까지 하고 가끔 음성티까지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물론 사회성이 없고 엄마 아빠하고의 반항적 태도가 많았고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부모님이 엄청 공부를 푸시하는 친구였어요. 엄마였어요. 그래서 막 공부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데 어디 뭐 그 캠프를 가도 부모님이 이제 못 가게 하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왔는데 이 친구는 주로 저랑 보드 게임을 했죠. 그리고 이 친구 좋아하는 걸로 이제 하면서 이루어졌는데 부모 상담도 계속 이루어졌죠. 근데 나중에는 틱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어쩌다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가 모든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뭐 캠프를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다 하고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특장애를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사회생활 할 때 사실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인사이트 하시고 어머님의 교육 방법을 내려놓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스트레스가 릴리즈 되면서 이 친구의 그 틱이 많이 사라지고 학습 부분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서 부모님이 아주 만족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또 받고 여러 놀이치료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